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눈 뜨고 코 베이징 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새로운 별명을 얻었네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나온 텃세 판정 이후 다양한 분노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대헌 선수, 이준서 선수의 실격을 두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죠. 중국 선수보다 앞서면 실격, 중국 선수 추월하면 실격이냐며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체육회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항의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국제빙상연맹은 오늘 오전 공식 성명을 통해서 한국의 판정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대 선수를 두 손으로 잡아당긴 중국 선수는 우승을 하는 황당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계올림픽을 중국의 겨울 운동회로 만들고 있는 편파 판정,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월 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더 큰 것을 꿈꾸다. 더 높은 곳을 향하다. 나의 세상에는 하이컨트리가 있다. Live Super, Live High.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출신.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1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안형진의 쾌도 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됐죠. 신규 확진자가 연일 3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경북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 경상북도 재미자 감염병 관리 과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생활 속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 쉽고 또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안형진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할 얘기 내용 증명 그리고 공증에 관한 내용인데, 사실 저도 이 용어를 많이 들어보긴 했어요.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두는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 오늘 이 두 가지 법률 용어에 대해서 좀 배워보죠. 네,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증명 우편이나 공증만큼 많이 이용되는 법제도가 없을 건데요. 예. 알아두면 참 유용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의외로 이 제도의 법적인 효력이라든지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내용증명 우편과 공증에 대해서 확실하게 총정리한 말씀을 청취자분들께 올리고자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선 내용 증명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이 내용증명 우편이란 게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우편을 보내는 경우 두 가지 점을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인정한다는 제도입니다. 예. 즉, 첫째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발신 송달하였다는 점. 두 번째, 시간적인 측면에서 발신과 송달의 시기가 언제라는 점. 이 두 가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체국에서 공증을 한다. 그러니까 내용과 내용, 시기. 그렇죠.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예, 예. 이렇게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거, 인정한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내용을 특정인에게 분명히 말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못 들었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는 임대차 계약을 끝내겠다는 통지를 해야 네. 임대차가 자동 갱신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등 특정한 의사 표시를 했고 전달이 되었고 또 그 송달 시점이 언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사 표시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예. 이럴 때에 내용 증명 우편을 이용하면은 훗날 안 받았다거나 기간이 지나서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를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건 뭐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뭐 문자를 주고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이거보다 확실한 방법이 바로 내용 증명이라는 거죠, 이런 게.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은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낼 경우에는 일단 우체국을 가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서류 3개를 3본을 가져가서 이제 우체국에 내는데요. 내용 증명 우편 붙이러 왔다 이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예. 우체국 직원이 문서 3개가 같은지 꼼꼼히 검증을 하고 하나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하나는 발신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수신인에게 송달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 발신 날짜와 송달 날짜는 우체국 전산망에 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 그리고 발신 송달 날짜가 분명히 이제 그 공적으로 인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증명 서류를 똑같은 걸 세부를 가져가는군요. 우체국에. 네, 그렇습니다. 발신인이 가져가서 거의 뭐 날인 같은 걸 하겠네요. 우체국에서. 예, 그렇죠? 우체국에서 그거 다 하고 다 합니다. 확인을 그건 뭐 하고 그냥 같은 문서를 주면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예, 그래서 가져간 분이 한 부 그대로 가져오고 다시 한 분은 네네. 수신인에게 붙이고 한 분은 네. 우체국이 보관하고 이런 그렇습니다. 식이군요. 예. 네. 이제 이 문제는 네. 내용 증명 우편을 받았을 때에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하지 않으면 이 문서 내용 그대로 인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렇죠. 불이익 당하는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받은 사람 입장에선. 예. 예, 실제로 통상 내용 증명 우편 말미에 뭐 2주 안에 답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조금 위협적인 문구가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예,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용 증명 우편을 받고 이에 응답을 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 문서에 뭐 응답하지 않는 경우는 인정하는 걸 간주하겠다라는 문구가 있어도 예, 예. 마찬가지인데요. 예. 이게 내용 증명 우편이라는 게 특정한 내용의 우편이 언제 누구에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한해서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지 그 내용이 송달이니 무응답할 경우 법적으로 타당하다라는 것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용 증명 우편이 송달됐다. 이것만 우체국에서 공증하는 것이지 이게 법적인 뭐 구속력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군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뭐 타당하다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아, 예. 일단 전달됐다 하는 거, 이 내용이. 예. 그래서 그 보내는 분들 입장에서도 받는 사람이 내가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 응답 안 했네. 그러면 내 주장이 딱 공적으로 인정되어서 이렇게 오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예. 다만 이제 내용 증명 우편을 받은 경우에는 그만큼 상대방이 강한 법적 투쟁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예. 일단 변호사 상담을 해서 그 법적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파악하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보통 뭐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가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내야 되나요? 아니면 개인이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 작성 주체는 뭐 개인이 해도 되고 뭐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법률 분쟁이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변호사 상의해서 보내는 게 그렇죠. 안전하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내용 증명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A라는 사람, B 사람이 있는데 A가 B에게 이제 어떤 내용을 언제 의사 표시했다는 그런 공적인 증명이다. 우체국을 통해서 증명을 한다. 이런 거고. 근데 단 하나 네네.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단지 이 전달했다는 그 사실 관계만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공증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 공증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용어가. 예. 어떤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예. 이 공증도 유사하긴 한데요. 예. 당사자들 사이에 특정한 의사 표시를 했고 이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용 증명 우편은 우체국에 가서 하는 반면에 공증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로 합니다. 네. 또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증 인가를 받은 곳에서만 가능한데요. 아, 예. 예, 그 계약서, 차용증, 기타 법적인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간혹 이제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네. 또 작성 당시엔 나 그런 내용 없었다. 그냥 일방적으로 추가했지 않느냐. 이거 위조되었다. 이건 내 도장이 아니다. 네. 라고 항변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훗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소송으로 비화되고 막대한 수임료를 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공증은 법적으로 분명한 언어를 쓴다는 점, 그리고 당사자 간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그 뜻을 변호사가 분명히 파악한 후에 문서하기 때문에 네. 훗날 뭐 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든지 도장을 저 사람이 마음대로 찍어버렸다든지 내용을 추가했다든지
등에 오리발을 내밀지 못하게 아예 확실히 못 박아버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오리발을 내밀지 못하게 못 박아버리는 장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내용 증명은 우체국에서 하는 거고 이 공증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건데 아무 데서나 다 하는 게 아니라 공증 인가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만 한다. 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나요, 이걸?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만. 예, 오직 공증 인가를 받은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공증 받는데 이 비용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증의 경우에는 딱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고를 하거나 내고라 그러면 협상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딱딱 그 정가가 정해져 있고요. 어느 변호사 사무실 가도 30만 원, 40만 원 왔다 갔다 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그 문서의 어떤 내용의 양이라든지 질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예. 그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약간 좀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한 3, 40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공증 받는데.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런 거에 민감해서요. 이런 비용 문제. 왜냐하면 안 해본 분들은 이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확실하게 공증 받아 놓는 게 좋겠다는 경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뭐 차용증도 쓰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도 공증을 확실히 받아 놓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차용증 공증은 특히 중요한데요. 예. 그 매우 강력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통상 차용증을 쓰면은 차용에 관한 명백한 증거는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아 버리면은 또 소송을 해서 그 차용증을 증거로 내야 되는데요. 예. 차용증만으로는 바로 강제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통상의 민사소송이 소장 내고도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용증을 썼다라고 안심했다가 이거 돈을 안 갚으니 변호사 선임료도 내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해서 소송해서 하면은 너무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 중요한 점은 일부 나쁜 차용인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게 재판을 하다 보면은 조정을 끝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 지급은 없는 걸로 하고 원금만 그냥 지급해서 조정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판 중에 완전한 판결 나기 전에 이렇게 조정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군요. 예, 요즘 법원에서 조정을 좀 많이 권유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일부 업무 과중에 좀 기인하는 바 있는데요. 이게 당사자도 좀 이게 원치 않은 조정을 이렇게까지 강하게 권유하는 실무의 관행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거고요. 하여튼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돈을 빨리 받고 끝내고 싶고 재판부에서도 빨리 끝내라 이렇게 좀 적절히 하라 이 권유를 하니 이를 악용한 나쁜 차용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공중을 서버리면은 이런 문제 깔끔히 해결됩니다. 그래요? 차용증에 대해서 공중을 서면은 채무 변제기일이 도래하면 별도의 본안 재판 없이도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차용증 받아놓고 여기에 공증까지 서게 되면 그냥 채무 변제를 도래하면 바로 재판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효력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일단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되나요? 이것도?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강제 집행 신청을 법원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 예금에서 돈을 빼간다든지 땅을 경매에 붙인다든지 이런 건데요. 이걸 하려면 보통은 본안재판으로 해서 재판 이겨서 그걸 근거로 강제 집행 신청해야 되는데 차용증에 공증받아 버리면 재판 없이 그냥 강제 집행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그 6개월에서 1년간의 그 재판 기간을 벌 수가 있는 거군요, 시간을. 그렇죠. 변호사 선임료도 아낄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한 1,000만 원 이상 금원 대여해줄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 놓을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이 통상 돈 빌려주고 대이는 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 돈을 빌려준다는 자체가 이미 쌍방간에 어느 정도 신뢰나 친분관계 있어서 시작이 되죠. 근데 돈을 빌린 후에는 마음이 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이런 경우 아마 한두 번씩들 다 있을걸요, 아마.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렇습니다.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이런 경우인데요. 이게 아무리 친해도 사람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차용증은 꼭 쓰고 되도록이면 공증을 받아놓는 것이 안전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유언 공증입니다. 유언 공증? 유언을 공증으로 남긴다? 예, 그렇습니다. 이 유언이란 게 굉장한 엄격한 요식주의가 적용돼서 법이 정한 형식의
조금이라도 어긋나버리면 효력 자체가 부인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자필 증서 등의 수단 여러 수단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유언 공증을 받으셔서 확실하게 이제 해놓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예. 이게 아이고 유언 공증 받으면 이제 취소 못하는 거 아니래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건 그렇진 않습니다. 공증을 받고 나서 마음 변하신 또 공증 받으면은 최후에 마지막에 한 그 유언 공증이 유효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렇게 유언을 공증을 몇 번씩 받는 분들도 계시나요? 저는 왕왕 유언을 해놨는데 자식들이 약간 변심을 해서 뭐 좀 이렇게 못하면 바꾸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보통 이제 아까 뭐 차용 공증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돈 관계,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 예. 맞습니다. 이런 말씀 주신 이 민사적 대응 외에 이런 경우에 차용 공증 같은 경우 뭐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민사 재판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어떤 경우에는 시큰 재판 이겨놨다니 그 빌려간 사람한테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맞아요. 집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라. 사기죄로. 그렇죠. 차용 사기라고 하는데요. 예. 이 판례는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인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자를 조금 갚다가 떼먹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뭐 돈을 빌릴 당시에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했다거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도 차용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일단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고소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봐야 합니다. 예. 일단 사기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에 불려가서 수사를 받아보면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해서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를 이제 받으니까 압박을 느껴서 돈을 구해서 갚는. 근데 만약에 그럴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채무자는 어떻게 형사 처벌만 받고 결국은 돈을 못 받게 되나요?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자기 재산이 없으면 뭐 민사재판 이겨도 의미가 없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을 수사를 받게 하면은 어떻게든 뭐 아버지한테 빌리든 엄마한테 빌리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와서 갚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형사 고소는 이제 그런 압박 수단이란 게 이제 좀 다르죠. 그러지 않으면 이제 감옥 갈 수도 있는 거니까. 피약의 경우에. 뭐 액수에 따라 1억이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차용사기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좀 결론을 좀 내려주시죠. 정리 삼아서. 예, 그렇습니다. 두 당사자 간에 어떤 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뭐 어떠한 일이 일어났고 어떠한 의사 합의를 하였다는 점에서 명확히 증거를 남기고 싶으시면 공증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뭐 그 외에도 혼인 생활에서 어떠한 잘못을 했고 앞으로 어떠한 반성적 조치를 이행하겠다 점에 대해서 부부간에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에 대해서도 공증을 받는 게 가능하고 실제로 공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증명과 공증 제도는 중요한 법적 행위를 할 때 항상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내용 증명과 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죠? 육아에 자신 있나요? 어른도 잘 모실 수 있고 그 약속 지킬 수 있죠. 국민의 건강을, 서민 경제를,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나요? 당신은 대통령 후보에게 묻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 투표로 묻습니다. 모두의 바람을, 국민의 생각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면접관이 되어 당신의 대통령을 채용해주세요. 3월 9일 투표로 채용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막 지났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연일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방역 체계를 바꾸고 대응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의 상황과 대응이 궁금합니다. 경상북도 감염병관리과에 재미자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뭐 많이 바쁘시죠? 코로나 때문에. 네, 요즘 많이 바쁩니다. 자, 지금 뭐 상당히 폭증하는 이 확진자가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경북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설 연휴를 거치면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더욱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 이웃, 친구 등 우리 주변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닐 정도입니다. 2월 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545명이며 2월 7일에서 7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2,333명으로 일평균 21,700건 검사를 하고 확진율은 6.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31,719명으로 사망자는 233명입니다. 현재 2월 3일 목요일부터는 1,000명대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중환자와 사망자는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 3일 전에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때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아졌군요. 확진자의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중증 환자 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병상 가동률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오늘 현재 치료 중인 환자 수는 14,682명이 되고 있고요. 이 중 중증 환자는 36명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전담병원은 58.9%, 생활치료센터는 33.8%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는 1,005병상을 운영 중에 있으며 2월 10일까지는 총 1,148병상을 늘릴 것이고 2월 말까지는 1,245병상으로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뭐 병상 문제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 정도겠네요. 그렇죠? 네,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데 다행히 중증 환자가 36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도 뭐 많지 않은 숫자입니까? 확진자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에 비하면 중증 환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입니다. 자, 지금 이 오미크론 변이 폭증에 대해서 어떤 전략으로 지금 대응하고 계십니까? 네네. 오미크론 대응 방역으로 체계 전환을 했지만 한정된 방역 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서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을 하고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 관리 대응 체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에 오미크론 확산의 성공적 방역을 위해서 우리 경북도는 코로나19 방역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목표 아래 고위험군 취약시설의 역학조사의 선택과 집중으로 중증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설 연휴 전부터 2주간 요양병원,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등의 코로나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책임관을 운영하고 고령층, 외국인, 청소년 등 대상 군별로 집중 홍보를 하여서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함께 오미크론이 조기에 최정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의 체계적 대응과 전담병원의 효율적 병상 운영과 함께 공공시설과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서 2개월 동안 총력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백신 접종률도 좀 궁금한데요. 뭐 고령층 경우에는 거의 다 맞으신 것 같은데 청소년층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접종률이. 지금 네네.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 경북도에서 청소년의 2차 접종률은 55.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 예, 오미크론의 변이 유행 및 우세화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죠. 예. 특히 그 미접종 확진군은 중증과 사망으로 진행할 중증화율이 3차 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서 13배 높게 나타났으며 예. 이를 통해서 돌파 감염 등으로 접종 후 확진이 되더라도 3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에는 중증 진행 위험이 낮아집니다. 예. 그래서 현재 오미크론 변이 우세에 따라 국내 오미크론 바이러스 검출률이 90%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사회 활동이 활발한 청장년층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전파력은 더 파급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젊은 연령층일수록 개인적 차원에서는 중증 위험이 낮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예. 사회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중증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3차 접종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예.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2%를 넘어섰죠, 지금. 네, 3차 그렇습니다. 접종률. 그런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2차 접종률이 55%대에 머물고 있다는 거. 네. 여기를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요즘 재택 치료자가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네. 예. 재택 치료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재택치료자분들이 그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재택치료자들은 무엇보다도 공동격리자, 그 말하자면 가족과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셔야 되고 최대한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네. 손길이 닿는 테이블 위나 문손잡이, 냉장고, 문고리 등은 수시로 소독을 해 주셔야 하고요. 네. 비누와 손세정제를 이용해서 손을 자주 씻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가격리자와 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을 생활용품과 구분해서 사용하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3일부터였죠. 이제 설 연휴 끝나고부터 이제 방역 체계가 전환된 상태인데 네. 우리가 뭐 고위험군이 아니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우리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요. 보통 이제 네. 60세 이하로 보면 되겠죠. 예, 네. 그런 경우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개인용 신속 항원 검사를 하거나 약국 등에서 자가 검사 키트를 구입하면 되는데 예. 우선 PCR 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의사 소견에 따라서 검사가 필요한 사람, 밀접 접촉자, 해외 입국자, 요양병원과 시설, 양로시설, 노인시설 등 고위험 시설 종사자, 휴가 복귀 장병,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등이 해당됩니다. 예. 이런 분은 선별진료소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과 격리통지서, 입원 확인 문자 등을 해당 증빙자료를 참여해서 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단은 신속 항원 검사를 받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끝으로 이제 꼭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 덧붙이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이동량이 많은 명절 직후에는 어김없이 확진자가 늘어났던 경험과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여 한동안 강한 확산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따라서 도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로 전환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인원 제한의 사적 모임은 최소한 해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자,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상북도 감염병 관리과의 재미자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사 이슈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시사 따라잡기의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오랜만이네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도 한 8개 정도 이슈를 준비하셨는데 순서를 좀 바꿔보죠. 우리 올림픽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국민 모두 아주 상당히 분노에 찬 그런 오늘 반응들이신데 일단 어제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 공교롭게 우리나라 두 선수 다 심판 판정에 의해서 실격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선수뿐만 아니라 이후에 진행된 이제 그 중국 선수 3명과 헝가리 선수 2명 나섰던 결승에서 경기에서도 이 반칙을 했다는 이유로 헝가리 선수가 실격 처리했어요. 그 우승했잖아요. 원래는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헝가리 그렇죠. 선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다른 이제 이건 동계올림픽이니까 하계올림픽에 참석했던 우리 선수들이 다 분노하고 물론 우리 국민들도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황대현 선수, 이준서 조 1위와 2위 기록했는데 이걸 가지고 실격 판정을 받고 탈락했다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실격 안 당하려면 깜빡 켜고 들어와야 되냐. 눈 뜨고 코 베이징. 그러니까요. 이럴 거면 그냥 중국체전해라.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올림픽이라는 것이 가장 깨끗한 정치적인 이게 편향 없이 정말 깨끗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스포츠맨십 중요하잖아요. 올림픽은. 그럼요. 근데 지금 중국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경쟁 의식이 너무 과하고 중화 사상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이번 이제 개회식에서도 나왔던 한복으로 한프로 표현하고 이 난리가 나니까 이 올림픽에 대해서 참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개최국에 대해서 이 IOC가 너무 저자세로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네요. 속상하네요,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종목이 쇼트트랙 같은 경우 좀 더 남아 있잖아요. 한 6개 종목인가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6개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기대를 그래도 열심히 응원은 해야겠죠. 정말 결승전 경기 보는데 중국 선수가 마지막에 또 손을 이렇게 막 붙잡으려고 했잖아요. 제 기억에 4년 전 평창이었나요? 8년 전이었나요? 우리 결승전에서 최민정인지 심석희인지 이제 들어올 때 뒤에 중국 선수가 또 이렇게 잡으려고 했었잖아요. 뒤에서. 그 장면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그러게요. 공정해야 되는데. 자, 우리 정치 얘기를 좀 해보죠. 윤석열 선대본부에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론조사 방식은 택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이게 지금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4배에서 5배 정도 나는 상황이거든요. 요즘에 최근엔 그렇죠. 최근에 그렇습니다. 다시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설 연휴를 지나면서 조금 안철수 후보가 주춤하게 되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 방식 배제하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특히
특히 이제 윤석열 선대본부 측은 1대1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가 실시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를 꼽는 역선택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안 후보 측에서 대선 본선 경쟁력을 이유로 여론조사 단일화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는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뭐 방송이라서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4-5배 차이가 나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경우 윤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안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팽팽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매우 박빙이고 얼마 전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훨씬 더 높았어요. 그렇죠. 높았었죠.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의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로 그냥 밀고 나가겠다라는 의미로 예의상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인지, 왜냐하면은 여론조사 방식을 배제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 지지해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양보하는 거밖에. 그렇죠. 양보하는 것밖에 없죠.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또 양보를 한다고 그래서 화가 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군다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같은 경우는 단일화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공공연하게 단일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속마음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냥 겉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정치인들이 겉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속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준석 대표 판단으로는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얘기 인터뷰하는 거 보면 진짜인 것 같아요. 얘기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이제 단일화 했을 때 그 중에서 이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가는 표도 많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일단은 현재 단일화하지 않고도 현재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 박빙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이 단일화를 했을 경우 손해 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 당대표로는 그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권영세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후보가 결심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작 당사자인 윤 후보는 단일화와 관련돼서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더는 드릴 말씀 없다라고 하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도 윤 후보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좀 시간이 지나야 이 상황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선 후보 토론회 지난주에 한번 있었고 1차. 근데 2차 토론회가 원래는 오늘이었어요. 8일 JTBC에서 한다 그렇게 합의를 했다가 국민의힘에서 틀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11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열리게 됐네요. 진통 끝에 11일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편성 채널 4개사와 보도 전문 채널 2개사 등 6개 방송사 공동 주관으로 8시부터 10시까지 열리고 사회자는 기자협회와 6개사가 협의를 통해 추천한 뒤 또 4당이 합의한 인물로 확정한다. 토론 주제도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견해를 밝히는 한편 상호 자유토론을 통해서 후보 간 심층 검증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8일날 하기로 이제 일단 얘기가 된 것은 지금 국민의힘의 황상무 선거대책본부 언론전략기획단장이 JTBC와 한국기자협회에 대해서 좌편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기자협회는 이미 지난 대선도 그렇고 그 전 대선도 그렇고 주관을 했던 데고요. 그 면면을 보면은 좌편향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 좌편향성을 가지고 못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연기가 된 건데 아니나 다를까 연기가 되고 11일로 딱 정해지고 나니까 이 황상무 단장이 이 JTBC 한국기자협회에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습니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8일 날은 피하고 11일 날은 선택하게 된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의도대로 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 현상을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그 여의도 정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토론 스킬이 약하다 보니까 시간을 벌었다는 한 측면이 있고요. 글쎄 그 시간 벌어봐야 3일인데. 글쎄 말입니다. 또 하나 더 얘기 나오는 것은 일본의 역술 달력 얘기가 나와요. 일본의 역술 달력이요? 그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 8일 날이 안 좋고 11일 날이 좋다라는 거죠. 설마. 이게 진짜 여의도 지금 정부에 떠들고 있어요. 그래요? 이건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설마 그럴까요? 그렇다라고들 참새들이 떠들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좀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좀 대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났으니까 11일 날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번 주 금요일 또 지켜봐야겠고요.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해보죠. 오늘 뭐 추경 증액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실은 민생 안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우선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네요.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앞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기에 들려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자는 것인데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고 있다. 지금 민생 안정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홍남기 부총리를 저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위기 때 쓰자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금방 복구가 가능한 거 아니냐. 지금 사람들의 고통이 워낙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추경안의 대폭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를 저격한 발언입니다. 명확하게.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3차 접종제에 대해서는 24시간 방역 제한 완화를 꼭 해야 한다. 또 골목상권의 경제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서 생긴 피해인 만큼 방역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3차 접종을 유인한 효과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찬스에 빠르거든요. 이 발언을 하고 나서 지금 몇몇 소상공인 단체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을 지지한다라는 성명이 나올 정도로 일단 3차 접종제에 대한 24시간 방역 제한 완화는 굉장히 이렇게 반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너무나 힘든 상황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뭐든 다 동원해야 됩니다. 지금 뭐 맞습니다. 정치 뭐 유불리 이런 거 따질 게 아니라 여야가 힘을 합해서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좀 세워야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평론가님 우리 다음 주에 또 얘기 나누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